네, 잘 쉬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인플레이션 이론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해결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코스몰로지에 이제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고 두 개 만들게 이제 뭐 세 번째는 설명이 된다고 하니까 뭐 1번, 2번도 설명이 되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프로블럼, 플래닛 프로블럼 제가 이거 한글로 바꿔 썼는데 어디 갔죠? 네. 그래서 이거는 호라이즌 프로블럼은 지평선 문제고요. 플랫니스 프로블럼은 편평도 문제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나이 계산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가 그냥 스킵하고요. 중요한 거는 D라는 건 뭐냐면 은하 간의 거리고요. V라는 거는 은하들이 멀어진 속도. 그러니까 어떠한 음, 음, 실제로 계산해서 없어집니다. 여기 보면 D하고 V가 있는 나중에는 D하고 V가 없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이제 변수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 D를 V로 나누면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허블 이게 이제 V가 속도고요. 허블 상수가 V를 D로 나눈 게 허블 상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V가 이제 여기 보면 V equals H 곱하기 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계산하면요. 이제 t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t라는 게 이제 시간, 즉 우주의 나이. 근데 이제 여기 블랙 포인트 보면 이제 허블 상수는 우리가 관측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 맨 마지막 블랙에 보면 t equals 1 over h잖아요. 그러니까 h분의 1. h를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t를 알 수 있는 거예요. t가 이제 초로 나옵니다. 초로. 그래서 4.2 곱하기 10의 17승 초거든요. 이것을 연으로 바꾸면 13.134억 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137억 년이다, 8억 년이다 하는 건 여기다 이제 가속 팽창, 그다음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인테그럴 해가지고 뭐 계산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하죠. 하지만 실제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차이 나는 거죠. 약간 그죠? 134억 년이나 137억 년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긴 연대니까. 그래서 대략 이건 이제 이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천문학과 그 홈페이지에 이제 있던 거, 뭐 몇 년 전에 있는 건데 지금도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냥 일반인한테 아니면 학부 1학년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하면 대충 계산이 된다 보여주는 거죠. 요걸 바탕으로 우주의 크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퀴즈가 있네요. 1, 2, 3, 4 한번 맞춰보시죠. 한번 시간 한번 드릴게요. 네, 정답은 우주의 크기, 반지름은 460억 광년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를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냥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를 130, 뭐 7학년, 여기 4학년이라고 했는데 137이건 134건. 그러면 이론적으로 볼 때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서 뭐 그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37억 년이라고, 7억 광년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멀리 못 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137억 년 거리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주가 초창기에 어떤 모양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점점점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빛이 137억 년 동안 우리를 오는 동안 우주는 계속 늘어났고 또 뭐 가속 팽창했다 또 급팽창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반지름이 한 460억 광년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지름은 뭐예요? 거의 한 1000억 광년 가까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세계관적인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이 계산하는 것도 허블 상수 거꾸로 한 것을 다시 말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비슷비슷했고요. 뭐 이제 가속 팽창, 급팽창 이런 게 있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게 계속 커져왔고 그것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가 점점점 작아져서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가정을 한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나이가 계산되고 크기가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대단히 심오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 수업 한 2시간 들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거 아닌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몇 가지 난제가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호라이즌 프로블럼이 지평선 문제.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우리 지구를 중심에 두면요. 저 멀리서 이 빛이 오고 또 왼쪽 멀리서 빛이 오고 오른쪽 멀리서 빛이 오는데 이 보면은 배경 복사가 이제 우주 거의 초창기에 시작된 그 나서 처음으로 빛이 나왔을 때
그죠? 포톤이 처음으로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십억 년 지나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죠? 130 몇억 년 지나서 보는 겁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균일하다 그랬어요. 균일하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 기원이 서로 있었어야 균일하지. 안 그러면 저쪽 끝하고 저쪽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이 이렇게 정확하게 온도가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우주 크기가 워낙 크니까 이 A라는 이제 137억 년 동안 이 A라는 점에서 우리한테 빛이 왔어요. 또 오른쪽에 B라는 점에서 우리한테 왔어요. A하고 B가 서로 에너지 교환이 될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평선 문제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보질 못하니까 지평선 넘어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벌써 보고 에너지 교환을 했어야 되는데 물물 교환을 했어야 되는데 물물 교환은커녕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이거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시간을 들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1번, 분포가 전체적으로 균일하다. 우주 원리죠. 2번, 균일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모든 곳, 우주의 한쪽 끝과 그 반대쪽 끝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 3번, 이들은 빛의 속도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4번, 우리 우주는 서로 아무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어디나 똑같이 살고 있다. 틀린 것 3번이죠. 네. 몇 분이나 맞히셨는지 모르겠네요.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평탄성 문제. 이게 뭐냐면 이건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주선이 나가서 직접 우주가 평탄한가 아닌가 이제 이 측정을 다 합니다. 측정을 했을 때 평탄하고 나왔고 뭐 쉽게 이제 말하면 좀 과장을 해서 말하면 우주가 만일 평탄하지 않다, 우주가 휘어 있다라면 제가 여러분께 멀리서 공을 던졌어요. 근데 공이 갑자기 중간에 슉 사라져서 어디 공간 이상을 갔다가 뒤통수를 확 쳐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관측을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우주는 평탄해요. 근데 문제는 우주가 지금 평탄하게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우주의 3차원 공간을 2차원에 이제 가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차원에 가뒀을 때 여기 왼쪽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종이 같은 게 쫙 있고 여기 세모가 그려 있죠. 세모를 그려서 내합이 180도가 되면 이제 평탄한 거고요. 180도가 넘으면 볼록 렌즈 180 반대 맞죠? 그다음에 180도가 안 되면 오목 렌즈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180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 측정을 해보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평탄을 하려면 처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여기 보면 density 1 nanosecond after BB거든요. 빅뱅이 일어난 후에 1 nanosecond,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난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density가 여기처럼 여기 보면 연두색인가요? 연두색이 이제 44725 쭉쭉쭉쭉쭉 0.8 g per cc. 네. cc가 여기서 뭐 큐빅 센티미터겠죠? 네. g per cc 정도로 그 밀도가 그렇게 정밀하게 이미 정해져 있어야지만 오늘날의 우주가 이렇게 팽창이 되었을 때 오늘날 같은 평탄한 우주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켜졌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이 밀도가 조정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제 그 논리적인 비결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정의가 신을 배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추럴리스티컬리 설명을 해요.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어떤 기적이라든지 뭐 신의 존재가 있으면 과학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오늘날의 과학의 정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신이 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지? 우리의 우주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연두색 있고 그다음에 글자를 보면 또 까만색, 빨간색 있죠. 여기 보면 차이가 0.2 g per cc 차이만 나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까만 게 이제 평탄한 거고 이 연두색은 좀 더 가벼운 거. 그러니까 덴서리가 조금 더 나죠. 어느 정도 나냐면
0.2g/cc 낮아요. 이 큰 거에서. 그렇게 되면 우주가 이제 지금처럼 팽창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계속 빠르게 팽창을 해서 우주가 이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가 2,500만, 250만 광년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막 몇억 광년 거리에 있고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고, 아니면 이제 빨간 게 돼버리면요, 이 밀도가 0.2g/cc만큼만 커도요, 우주가 이 중력 자체의 중력 때문에 이제 쪼그라져 가지고 이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딱 평탄하니까 이게 이제 평탄성의 문제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신적인 존재를 배제하고 기적을 배제하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냐 하는 이론이 이제 나왔어요. 벌써 1980년대에 나왔으니까 오래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MIT의 그 알람 구스 교수, 그다음에 스탠포드의 여기 오른쪽이 린데 교수고요. 그다음에 프린스턴의 이제 레인하르트 교수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다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그런 석좌 교수들이죠. 아주 잘 나가는 교수들. 이분들이 이제 평생 동안 지난 한 40년 동안 이제 해온 이런 수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정도 수준밖에 저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죠? 처음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여기 보면 뒤에 수학적인 걸 제가 좀 넣긴 했는데 이제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한마디로 우주가 초기에 시공간 자체가, 우리 시공 스페이스 타임이 빛의 수조배의 빠르기로 갑자기 확 커졌다는 수학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해가 나와요, 그 솔루션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되는 거죠. 실험적으로 증명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런 설명 넘어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안드레 린데 교수가 이제 25강을 한 게 2014년에 그 강의한 게 유튜브에 있는데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인플레이션 이론을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를 한 거죠. MIT의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된 것, 맨 마지막 시간에 1번 호라이즌 호모지니에이티 프로블럼. 그래서 왜 이렇게 균등하지? 그죠? 왜냐하면 저 왼쪽 A에 있는 것과 B에 있는 점에 있는 빛들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뭐 똑같지? 그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요? 자, 설명. 인플레이션 전에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미 다 모든 게 에너지가 교환이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뽕 하고 빛의 수조배 속도로 커졌으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 1번. 2번.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죠. 이게 다 수학적으로 이 한 학기 동안 강의해서 이제 이 회를 내야 되니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 이제 어떤 솔루션이 나오고 이제 이퀘이션을 풀어서 솔루션이 나오고 설명이 되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1번. 2번은 뭐냐면 플랫니스, 그러니까 아까 평탄도 문제, 그죠? 평탄도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10의 28승으로 굴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종이를 꾸깃꾸깃 나라. 그래서 조그맣게 꾸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서로 댄서리가 막 이 조그만 점에 이쪽하고 막 달라요. 엉망해요. 꼬깃꼬깃한데. 근데 갑자기 빛의 수조배 속도로 갑자기 종을 확 폈어요. 평탄해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물론 수학적인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3, 4번 이제 다른 문제라서 이건 제가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론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넣나요? 평탄한 우주의 밀도인데 이거는요, 아까 그 프리드만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그 프리드만 방정식에서 우주가 평탄하다 그러면 K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텀이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요 맨 위에 있는 방정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H는 허블 상수고요. 그죠? 그다음에 G는 이제 그 뉴턴의 그래비테이션 다 상수예요. 그러면 로가 이제 덴서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덴서리 계산해 보면 요 1입방미터에 수소 원자 한 6개 있는 정도가 평탄한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 설명드린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대충 이제 6 protons per cubic meter 이렇게 돼 있죠. 6 프로톤이니까 거기다 전자 하나 넣으면은 그게 이제 수소가 되니까 수소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평탄하게 된 우주의 밀도고 그게 오늘 이제 평탄하다고 이제 관측이 되니까 평탄하다면 그렇다면 프리드만 이퀘이션에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이런 밀도가 나오고 이것이 우주의 평균 밀도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매절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또 볼까요?
뭐 좀 어려울 텐데 한번 문제를 풀면서 여태까지 제가 잠시 말씀드린 걸 좀 복습을 해보시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하나 찾으면 됩니다. 잠시 시간 드리죠. 네. 그래서 1, 2, 3, 4 중에 1번 인플레이션에 의해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수조 배 빠르게 팽창했다라고 말씀드렸죠. 3번 현재 우주의 지평선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당시에는 훨씬 안쪽에 있었으므로 우주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3번 우주의 급격한 팽창은 우주의 공률을 거의 제로로 접근시킨다. 4번 현재 우주가 평평한 우주로 인식되는 것은 우주가 충분히 크게 팽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4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좀 어려웠죠.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고등학교 교과서 시험 문제에 있는 거를 제가 어떤 거는 거기서 냈고 어떤 건 제가 썼는데 제가 이제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론들은 원래 이제 미국에서 다 나온 거니까 이걸 한국말로 바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missing pieces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우주의 평탄한 밀도가 프로톤이 6개, 1 입방미터에 프로톤 즉 뭐 수소 6개 있던 정도가 이제 평탄한 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탄하다는 건 매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관측을 해보면 관측이 되는 게 이 헤비 엘리먼트가 0.04%,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스타, 뭐 행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뉴트리노가 0.3,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헤비 엘리먼이 0.03, 뉴트리노가 0.3, 그다음에 별들이 0.5,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별들에 속하지 않은 수소와 헬륨이 한 4% 정도 돼요. 이거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4%에다가 4.5, 4.8, 4.83. 그러니까 5%가 조금 그죠? 5%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주가 평탄하려면 100%를 평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프로톤이 6개, 1 입방미터에 프로톤이 6개 있는 상태를 100%로 봤을 때 우리가 관찰되는 거는 5%가 안 돼요. 나머지는 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암흑이라고 그래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암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우리가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윈스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이제 암흑물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암흑에너지는 이제 2010년에 노벨상 수상을 받게 된 연구가 이제 됩니다. 하여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거를 넣었네요. 그걸 좀 나중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제 지금부터 볼 텐데요. 방금 이제 아까 그 우주 공간에 평탄하려면 프리드만 방정식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제 수소 원자 6개 정도 있는 1 입방미터에 그게 이제 평탄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00%가 아니라 5%밖에 발견이 안 된다. 나머지는 뭐냐? 발견이 이제 다 됐다고 이제 하죠. 암흑물질의 발견에서 이제 요건 좀 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 거 할게요. 이거 보면 좀 쉬우니까. 베라 루빌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이 우리 은하가 도는 걸 관찰. 우리 은하가 실제로 도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은하가 이제 우리가 이 은하에 이제 요 옆에 있으니까 옆에서 이 중간 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은하가 만일 돈다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로부터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별들의 움직임을 아까 말한 그 적색편이 형색편을 이용해서 이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도는 거를 계산한 거죠. 그런데 은하가 이제 우리가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면 그 케플러 법칙에 따라서 어떤 이제 곡선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expected 있죠. 밑에 expected 가운데. 그다음에 맨 위에는 observed. 이건 뭐예요? 실제로는 expected처럼 이제 파란 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요 초록색으로 나오고. 근데 이것을 설명해 달려면 실제 우리 은하가 관찰되는 그 질량의 수십 배 넘는 질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질량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 전체에서 한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던 거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암흑 물질에 대한 거, 암흑 에너지에 대한 거 이런 거,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를 이제 다음 주에 그 반론을 좀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반론은 아니고요. 그냥 빅뱅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평탄성을 다시 한번 또 보면 우주의 평탄성 문제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퀴즈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복습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옳지 않은 거 보는 거. 1번. 임계 밀도 값은 1평방미터의 공간 안에 6개의 수소 원자가 있는 값이다. 맞죠? 2번. 현재 우주 밀도는 임계 밀도와 크게 다르다. 이게 틀리네요. 그죠? 현재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예요. 평탄한 임계 밀도. 크리티컬 덴시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크리티컬 덴시티. 그다음에 3번은 우주가 시작할 때 정확하게 조정된 상태에서 팽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정이 된 상태가 아니래도 지금 평탄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우주에 급속한 급팽창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었대요. 3번. 4번은 우주가 공률이 없는 평탄한 우주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그다음에 암흑물질과 관련된 서술로 또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이제 복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1번.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직접 실험과 측정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2번. 암흑물질로 인해 은하 내 별들의 이동 속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3번. 암흑물질은 베라 루빈이 발견했다. 4번은 암흑물질은 간접적 측정으로 얻어진 것이다. 정답은 뭘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정답은 1번. 1번이 틀렸어요.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간접적으로. 네, 4번이 맞는 거. 2, 3, 4가 맞고 1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초신성의 초신성들을 연구해서 이제 우주가 이제 가속 팽창하는 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있는데 그 팽창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용해서 암흑 에너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물리학상을 2010년에 받습니다. 2010년이 아니죠. 2011년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슈퍼노바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건 타입 1A라는 거. 그냥 이름이 이제 타입 1A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마다 이제 여기 하이드로전 이제 스펙트럼이 보여야 되고 뭐 하여튼간에 보이지 않는 게 타입 1, 타입 2는 이제 하이드로전이 보이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실리콘 업소rb션 라인이 있으면 타입 1A, 예,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입 1A라는 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타입 1A라는 게 뭐냐면 바이너리 시스템인데 여기 보면 white dwarf in binary 시스템이야. 그래서 white dwarf가 이제 그 적색 거성이 있어요. 적색 거성. 그러니까 붉은색인데 아주 그냥 태양의 막 수백 배 큰 그런 별인데 이게 굉장히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화이트 드월프가 이제 백색 외성이죠. 이게 굉장히 덴스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무거우니까 이 적색 거성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서 점점 축적을 하다가 그 화이트 드월프의 매스가 태양의 1.4배가 될 때 체인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측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또 이러한 뭐죠? 뭐라고 그러죠? 뉴클리어 피직스를 통해서 이제 다 이론적으로 이제 확립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또 뭐 찬드라세칼 리밋 뭐 이래서 이제 다 또 노벨상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왼쪽에 보면 이게 슈퍼노바거든요. 이제 오른쪽 보세요. 그냥 은하만 하나 있는데 4월 4일, 4월 28일 보니까 은하 옆에 뭐가 하나 팍 나오죠. 그러니까 은하 전체의 밝기만큼 밝아요. 네? 은하 전체의 밝기만, 은하 전체에 별이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별 하나가 터지니까 순간적으로 이 은하 전체의 밝기만큼 밝아지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왼쪽에도 마찬가지. 왼쪽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붉은 점이 있죠. 이게 이제 슈퍼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찰을 하면은 되는 건데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4일부터 이렇게 22일, 40일 다시 자 4일부터 꽝 터집니다. 그래서 20일째가 제일 밝죠. 네,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다 측정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은 보정을 해줘야 되고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연구예요. 실제로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그 이제 이 연구의 논문을 보면요,
빡빡하게 쓰여진 거로 수십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나오는 논문의 막 10배, 20배 이상으로 막 긴, 그거 심사하는 거 자체도 뭐 막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하여튼 대단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캔더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제 타입 1A가 그 화이트 드워프 스타의 매스가 1.4 솔라 매스를 일단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터지니까 밝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만 볼까요? 이게 왼쪽에 밑에만 보죠. 왼쪽에 밑에를 보시면 이게 이제 편차인데요. 만일 이제 이 왼쪽이 보면 이게 이제 비교적 가까운 데 있는 초신성을 제가 찾아볼까요? 네. 가까운 데 있는 초신성이 이렇게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다시요. 네. 가까운 데 있는 초신성이고요. 요거 이제 먼데, 그다음에 오른쪽은 좀 먼 데 있는 초신성이죠. 왜냐면 얘 G라는 게요, 이제 거리의 척도인데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로 나가는 게 아니라 1스 100, 1000만이니까 실제로 이제 굉장히 멀리 퍼져 있는 건데 이제 가깝게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밝기들이 다 일정을 하면 요 왼쪽에 0이 있죠. 여기에 맞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 보시면 오른쪽 게 좀 올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게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거리에 비해서 같은 거리라면 밝기가 1이어야 되는데 같은 거리일 때 밝기가 1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거리에 있으면 이만큼의 밝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데 그거보다 뭐 더 어두워요.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는 팽창이 좀 늦었고 오늘날은 팽창이 좀 빠르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속 팽창이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가 이제 MIT 팀, 볼클리 팀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던 두 팀이 같이 해서 같이 이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렸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뭐 그죠? 그래서 평균치가 이렇게 되는 게 평균치가 돼 있고 여기는요 평균치가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왼쪽 위에 뭐가 있죠? 오메가 이게 이제 mass density거든요. mass density. 그래서 요 지워볼까요? 여기 붉은 게 어디 갔죠? 점점점. 네, 어쨌든 이 연구 전에는 그 오메가 M만 이제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 그래프를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컬피링을 해봐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프리드만의 방정식에 적용을 해보니까 딱 여기 나온 거예요. 매스 덴스리가 그러니까 이제 다크 매러하고 일반 그 베리오닉하고 합친 게 이제 30%. 그다음에 나머지는 0.70%. 우리가 이제 우주에 평탄하게 되는 덴스를 100으로 넣었을 때 오메가 그 람다가 70%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걸 다크 에너지, 다시 말해서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이 모든 우주 공간을 이루는 물질의 70%를 차지한다. 예. 그런 연구를 한 게 이제 노벨상이 나온 거죠. 여기 제가 빨간 선 여기 그렸네요. 예. 그래서 다시 지워서 보면 이 빨간 선이 이제 암흑 물질이 30%일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 그래서 뭐 다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제 서부와 동부의 명문대학의 경쟁 관계에 있던 팀들이 이제 서로 데이터까지 교환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잘못된 거니까 서로 이제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동으로 노벨상을 이제 받습니다. 그 담당 교수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발견. 그래서 노벨상 2011년이네요. 그죠? 네.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 퀴즈를 한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시간을 먼저 드릴게요.
네, 한번 보셨나요? 자, 한번 보죠.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서술로 틀린 거 하나 고르는 거죠. 1번, 멀리 떨어진 초신성일수록 예상보다 더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점점 더 빨리 팽창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속 팽창 이로 나온 겁니다. 가속 팽창. 네. 그다음에 accelerated expansion이죠. 그다음에 2번은 가속 팽창을 위해서는 암흑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명명을 한 겁니다. 왜 그걸 에너지라고 그랬냐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도 몰라요. 3번은 우주의 물질 에너지의 총량 중에 암흑 에너지가 72%, 암흑 물질 23%, 보통 물질은 5%. 아까 이제 5% 좀 안 된다고 그랬죠. 4.83%. 그죠? 4번 암흑 에너지가 맞으면 기존의 우주 모양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이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현대 우주론을 람다 CDM 모델이라고 해서 람다 CDM에서 람다는 암흑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CDM은 cold dark matter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암흑 물질. 그러니까 현대 우주론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맞으면 당연히 맞는 거고, 암흑 에너지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이제 기존 우주 모양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우주 모양의 이제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4번에 대한 거를. 어쨌든 4번이 이제 틀린 거죠. 제가 이제 4번에 대한 걸 얘기한다는 것은 암흑 에너지가 틀리다고 나오게 되면 이제 기존의 우주 모형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헷갈리실까봐. 자, 옳지 않은 거예요, 4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암흑 에너지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다 측정을 합니다. 이제 플랭크 셀러 해가지고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또 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앵글러 스케어.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간단하게 드리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지만 여기 뭐 울긋불긋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거는 울긋불긋한 지점이 좀 이렇게 프리퀀시가 로 프리퀀시, 다른 거에서는 좀 더 하이 프리퀀시, 이렇게 막 울긋불긋이 좀 편차되는 그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 한국말 뭐라고 하죠? 예?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 옆으로 퍼져 있는 게 촘촘하게 이렇게 막 울긋불긋한 게 있고 덜 촘촘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리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촘촘하냐가 이 X축입니다. X축. 네. 네. 하여튼 뭐 자세한 거 모르셔도 돼요. 대략.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보면 이 현대의 모델에 의해서 람다 이 에너지 덴서리가 0.73, 토럴 뭐 1 이런 식으로 났을 때가 지금 관측되는 이 선하고 잘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만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섬을 없애면요, 이 컬브가 안 나와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관측과 또 머렐링과 그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편차는 있죠. 편차는 있는데 이제 에브리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에브리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 관측 결과와 그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론이 잘 이제 맞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뭐 프리드만 이퀘이션 가지고 이런 도표를 만든 겁니다. 예, 여기가 이제 오메가 람다 오메가 m이죠. 그러면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오메가 m은 0.3이죠. 예. 람다는 0.7이었죠. 여기 이론에 따르면 이런 건데요. 여기 그냥 이렇게 쉐이디 에어리아가 보면 하나는 이제 슈퍼노바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거에 딱 정중앙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정중앙에 딱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다. 벌써 뭐 수십 년 전에 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이 23%, 암흑 에너지가 72% 정도 된다. 뭐 이 넘버가 정확한 거는 조금씩 이제 그 뭐 계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대략 70%, 물질이 한 30%, 에너지가 70%로 이루어졌다고 현대 우주론에서 이제 못 박아 놓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하게 되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고 백과사전 들어가 있고 다큐멘터리에 다 그렇게 나오고 노벨상 나오고 한 겁니다. 하여간에 우주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하나는 빅뱅 이론이고 빅뱅 큰 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생겼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셨다. 우주는 인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특히 우주는 매우 특별한 행성이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빅뱅이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닌 평범한 별에 속해 있는 조그만 돌덩이, 수억 개에 달하는 조그만 돌덩이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주적으로 인간 문명은 특별하지 않다. 이게 이제 현재 그 주류의
학계 또 주류 사회의 시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류 사회의 시각을 대변해주는 그 빅뱅 이론이 뭔가, 우주론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오늘 살펴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